네,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그죠? 창의적인 사고와 글쓰기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이제 고정관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고착되어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고정관념은, 근데 뭐, 도처에 다 있어요. 광범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고착되어 버리는 생각인 거죠. 결국은 어때요? 이거 벗어나는 일은 어때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까지도 이제 만약에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변수들도 많아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은 익숙한 것의 끝에 오겠죠. 익숙한 것이 끝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새로운 배열입니다. 기지의 것들, 그죠? 새로 알고 있는 것을 배열을 달리 해보는 것, 배치를 다르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의 바깥에서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어때요? 우리는 결코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네, 이런 게 뭐, 이제 새로운 생각들입니다. 우리 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시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처음에 물론 이런 혁명적이기까지 한 이런 생각은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방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저항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하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에 있고, 그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주가 하늘이 말 그대로 돌아야 되는데, 이 지동설을 이야기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중세 기독교 교리들이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점차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늘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라는 말 자체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는 사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마르셀 듀샹의 미술 작품들 있었죠, 그죠? 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 소변기를 전시해 버렸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던 미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기성제품조차도 심지어는 요게 사실은 듀샹이 했던 게 배열을 그 셈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을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예술 작품 혹은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가 굳이 개인이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상황이나 조건만 바뀌었어. 그걸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왜 그게 예술 작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혹은 나부라고 하는 그 작품은 뭐였어요? 그림이 회화가 운동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그 운동을 그린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하나의 관점 내지는 하나의 위치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재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이제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뒤샹 이후로 점점 그러니까 예술이 이제는 생각하는 예술이 됐죠. 그 이전에는 다 예술은 어딘가에 부수적으로 속해져 있는 거였어요. 뭐 국가연회 할 때 회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병풍으로서 뒤에 어떤 부속품이 돼야 됐고 중세 서양에서는 뭡니까 벽화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뭐 황제가 대관식 할 때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로 쭉 부수적인 걸로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독립해서 자립적인 게 되는 거에 마르실 디상에 와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뭐 가령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코수염 난 모나리자 이런 것들도 막 그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굉장히 권위 있는 것들이 다 탈권위화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샹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게 나오니까 어때요? 그 이전에 물론 그것도 뭐 유효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뭡니까 어떤 수평 수직의 격자판 같았던 시공간관이 이제 다 무너져 내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쓴 인터넷 그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한테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마라 내지는 학교에 반납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저항이 시달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변하고 바뀌어가고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것에서 시작해서는 결코 새로움을 이끌어낼 수 없어요. 똑같은 거. 그죠? 그래서 새로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 지독하게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안 맞나, 진짜 그런가, 아니면 이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저는 퇴계이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성리학을 가지고 어때요? 퇴계는 이미 주자를 만날 수 없죠. 하니까 그 주자가 말했던 원리에 따라서 끝까지 탐구해보고 지속적으로 천착해 들어갔죠. 하니까 퇴계가 성악 10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유일하게 왕이 퇴계가 죽고 나니까 당대 왕이 그를 그의 죽음을 경배했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한국보다 더 강력한 퇴계학 연구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원리에 대한 탐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건 아마 대체로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사유의 측면에서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사유방식에 대해서 추궁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크게 완전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로운 게 나왔던 거죠. 뒤샹의 작품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미술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응용 뭐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겠죠. 맨 처음에 군대에서 쓰려고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막 발전시키니까 전 세계의 소통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밑거름이 된 게 인터넷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사유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딱 안 맞더라도.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작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실험을 해보는 게 됩니다. 자, 특히 우리 의식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거를 쓰기 위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신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거나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재구성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재밌고 창의적인 거를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될 게 열린 마음입니다. 어려워요. 열린 마음이. 제가 이렇게 막 이 유튜브가 없으니까 되게 참 답답합니다. 수업하기가. 가지고 와서 보면 금방금방 보면 쉽게 이해할 텐데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쓰게 되니까 이 화면 아는 사람 있겠죠? 이거 매트릭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1 보면 네오가 뭡니까? 원래 설정은 여기는 인터넷 프로그램 안에 다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네오가 거기서 벗어나서 실제 삶으로 구조를 당하고 난 뒤에 자,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것은 다 매트릭스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건 인터넷 공간이었고, 그래서 상상하고 새롭게 네가 실천을 해보면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줄 때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누구죠? 네오. 네, 하여튼 모든 걸 버려 네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과 의심, 불신까지 버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저 건물까지 휙 넘어가죠. 하니까 네오가 이제 문제 없어. 마음을 열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점프 프로그램에 이제 도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떨어지고 말죠. 그만큼 마음을 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틀, 가치체계 이런 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마음을 여는 거하고 좀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게 필요해요. 뭐 가족, 친구, 학교 선후배, 뭐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 뭐 등등등등 S 시작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TV, 컴퓨터, 뭐 스마트폰, 차, 집 이런 큰 거, 심지어는 한 끼의 식사, 한 모금의 물, 그 다음에 우리 뭐 한 모금의 공기, 그죠? 뭐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수없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일상을 구축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는 했죠. 김춘수의 꽃 가지고 왔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 김춘수의 꽃은 뭡니까? 기존에 있던 수많은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났어. 이제 나에게 전혀 새롭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무언가가 된 거죠. 자, 이것처럼 그죠? 이제 새로운 발견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때요? 새로운 관찰과 관념의 실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나 진리 혹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이 교재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것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진실과 가치를 재조명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는 거, 그죠? 다른 의미에서 소중함을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게 요 자유연상입니다. 자, 연상작용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죠. 자, 어떤 것을 보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자극, 그죠? 말, 뭐, 소리, 시각 이미지, 뭐, 언어, 뭐,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언어를 통한 사고 이미지, 뭐, 수많은, 우리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자극들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 우리 몸이 이 자극에 대해서 그것과는 다른 말, 소리, 혹은 이미지, 반응 등등을 하게 되는 이런 사고 반응이다. 연상작용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는 기존에 각성된 상태에서
자극에 대해 일으키는 필연적 반응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뭔가 지금 수업을 들을 때는 제가 요걸 요구하죠. 그죠? 각성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면 그걸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그죠? 여자친구가 사랑해 이야기하면 각성한 상태로 나도 사랑해 해줘야 되죠. 이거는 필연적 반응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연적이고 비맥락적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 듣고 하니까 이럴 때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고 할 때는 A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 B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어떤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래야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A가 자극이 왔을 때 B가 반응이 이렇게 가는 것을 전혀 다른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C의 형태의 반응이 나오게 돼서 이 반응하고 요 반응이 서로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잠에서 깨서 멍 때리고 있다가 혹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운전하면서 혹은 아침에 학교 오기 위해서 차 타고 있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심각한 혹은 볼일을 보고 있다가 이럴 때 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게 일단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이것처럼 필연성으로 코드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렇게 강박되어 있던 사고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고요. 여기서 다들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발한 자유로운 사고 실험입니다. 사실은 사고 펼치기라고 했는데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연상할 때는 그 사물과 가까이 있거나 비슷한 것 혹은 반대의 것들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연상에 있어서 인접성과 유사성, 그 다음에 반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접성은 되게 쉬운 방법들이죠. 인간의 지각이나 인지 혹은 반응 방식인데 어떤 대상과 가까이에 있는 다른 대상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 혹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 굳이 또 더하면 느낌이나 이런 걸로 가까운 것들도 있어요. 느낌, 그죠? 감각의 유사성인 거죠. 느낌,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감각의 인접성, 요걸로 해서 생기는 거. 뭐 가령 하늘 떠오르면 비행기 있으면 옆에 구름, 그러면 태풍,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요게 인접성이죠.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의 인접성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거세게 불어왔기 때문에. 혹은 석양을 보고 난 뒤에 저녁, 그죠? 그 다음에 밤, 별, 새벽 요렇게 쭉 하면 시간적 인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인접성이라면 그 다음에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은 비슷한 생김새나 특징적인 면을 다른 대상에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 형태, 느낌, 성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악인은 천사다. 왜? 아무것도 천진난만하다. 그래서 천사다. 물론 여기 악인 악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아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게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데 악 자체라는 것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혈관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고속도로가 아주 잘 흘러가야 되는 거죠. 막힘없이. 그래서 그걸 보고 혈관하고 어떤 유비적으로 혹은 유사한 것으로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 혹은 대립성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로 인해서 연상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 천사, 그 다음에 뭐 여름, 겨울, 남성, 여성 이런 이제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떠올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 자유연상 안에서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다른 걸 좀 참고해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사진을 통한 연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어를 통한 자유연상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보면서 자유연상을 해봐라. 그 다음에 혹은 뭐 대학 축제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죠? 이런 건데 여기 반복되어 있네요. 자, 브레인스토밍을 잘하는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비판 금지, 주로 이거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별로 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는 사실 조별로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연상해내는 자유도보다 여러 명이 서로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연상해내는 자유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새로운 사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또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야한 말이 떠올랐다. 야, 너는 뭐 이렇게 야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분방해라. 그죠? 그래서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보다 양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면 단어를 한 3, 40개씩 막 떠올리게 만들죠.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를 편성해도 좋다는 거다. 남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와 A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른 뭐 F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자유연상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의 실마리들을 얻어내는 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이게 좀 깨졌는데 브레인스토밍 결과입니다. 그죠? 대학 축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막 뭐 이 정신없이 이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는데 이 가운데는 도대체 막 대학 축제 왜 필요하냐, 그죠? 뭐 여성의 상품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음식 장만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물풍선 던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막 끄집어내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봅니다. 이거, 이제 한 항목으로 묶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의미, 그 다음에 축제 행사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대학 축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축제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뽑아놨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마인드 매핑을 합니다. 아까는 이게 브레인스토밍인데, 그죠? 이거 말 그대로 그겁니다. 뇌에 막 폭풍이 몰아치듯이 해서 기존의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 선입견 없이 뭔가를 막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쭉 해서, 나왔던 낱말들을 이제 논리적 순수에 맞도록 이렇게 짜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가령 축제의 의미는 뭐다? 꿈과 낭만이 있고 대동풀이를 하는 거다. 공동체, 대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였다.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 그냥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돈 많이 받는, 돈 많이 주는 연예인, 유명한 인기 연예인 데리고 와서 노래 듣는 게 다고, 주막촌 운영해서 술 음식 판매해서 돈 벌고, 불꽃놀이 정도 하는 게 다더라.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여기에 우리 문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어때요? 행사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어서 그렇더라. 그다음에 기획력 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죠. 그죠? 축제가 다른 축제나 대학 축제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거는 이유는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기획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그 기획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면서 축제 개선 방안은 학과별 기획하고 학생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와 개요를 짭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또 여러 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대학 축제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고 주제문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 주제문 나중에 또 제가 반복할 건데 미리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주제문 만드는 거. 대학 축제는 학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요를 이렇게 단계 짜죠. 서론, 문제 제기, 원인 분석, 이렇게. 그래서 해결 방안, 결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요를 짭니다.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글을 쓴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자, 오늘날 대학 축제는 기존의 다른 축제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꿈과 낭만은 사라지고 상업적 소비 문화로 축제가 변질됐다. 대학 문화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고민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락과 술, 연예인 초청 공연이 필수가 되어버린 먹고 즐기는 축제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식의 흥청망청 대학 축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원인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야 할 축제는 획일화된 행사로 차별성이 부족하다. 대학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마저도 소통의 장이 아닌 천편일률적 행사로 전락한 것이다. 대학 축제가 대동풀이의 의미를 상실한 채 비싼 돈을 들여 연예인과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하고 주막촌을 운영,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불꽃놀이를 하는 등 기존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축제 문제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신한 축제 기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축제의 기획력 부재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저해하기도 한다. 대학 축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대학 축제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대학 축제는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과의 특성을 살린 참신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도 높아질 것이다. 대학생들의 고민과 성찰을 반영한 축제야말로 진정한 대동풀이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글 한 편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거니까. 일단 우리는 하는 거, 이렇게 자유로운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훈련입니다. 그죠? 자, 과제가 있습니다. 교재 27쪽 1번 과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거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예문 있죠, 그죠? 요렇게 해놓는 거.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이기는 경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네,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 다른 앞 시간에 과제도 확인해 보세요. 요거 바꿀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과제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1번을 아마 앞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뒷시간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따라서 그게 안내에 따라서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다른 어휘, 꼭 대학교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휘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눈에 들어온 것, 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자유롭게 만들어도 되니까,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자, 이번 주차도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